물은 H2O, 이산화탄소는 CO2. 단순하지만 명확한 이 원소 표기법을 고안한 사람은 스웨덴의 화학자 베르셀리우스인데요. 화학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원소 표기법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생물 분류법을 본떠 오늘날 원소 표기법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 조수였던 아르프 베드손이 처음 발견한 리튬을 리튬이라 처음 명명하기도 했는데요. 과거에 삼중 수소를 활용한 수소폭탄 제조로 관심을 끌었던 리튬은 지금 거의 모든 휴대용 전자제품과 전기차 배터리로 활용되고 있고요. 하얀 석유라 불리며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귀한 손님이 되었습니다. 충방전이 가능하며 가볍고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리튬이온 배터리의 야성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요즘과학 뉴스, 요즘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것 강주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지지 않은 해와 같았던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에 도전장을 내민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고체 배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전문가분은요. 국립과천과학관 전문가가 모여서 함께 발행했던 책이죠. 2023 미래과학 트렌드에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저자로 저에게 큰 감명을 주신 전성윤 연구사님입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얼마 전에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에 저자 강연 영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이 봤는데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전고체 배터리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또 연구사님께 섭외를 했는데 또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게 됐고요. 뭐 앞서서 제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뒤를 이어서 주목받는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는데 뭐 매일매일 뭐 리튬이온 배터리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큰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라는 거는 아마도 더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이 또 좋은 장점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오늘 전고체 배터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현재 주로 사용하는 리튬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네. 리튬 2차 전지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전해질은 리튬 이온을 안정적으로 이동하도록 하는데요. 리튬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이온화되고 그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다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야 이제 방전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방전을 하고 충전이 되는 이제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경험해 본 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충방전이 반복되면서 배터리가 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탈부착 배터리 시절에는 진짜 이게 부풀어 오른 거를 살짝, 좀 그죠?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뭐 요즘은 일체형 배터리여가지고 잘 못 보긴 합니다만. 맞아요. 이건 이제 액체 전해질의 단점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액체인 전해질이 열에 자주 노출되면서 전기 분해 능력을 상실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해 건전지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폭발성이 강한 리튬을 만나면 가연성이 있는 액체 전해질과 반응해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가뜩이나 이제 잘 꺼지지 않아서 요즘에 이제 그런 리튬 2차 전지의 이제 화재가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배터리 폭발 사고가 좀 일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개발하는 게 이제 차세대 배터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예요. 전고체 배터리가 영어로 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텐데 All Solid State Lithium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고체인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전해질을 빼고 고체 전해질을 쓰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안전성 때문인데요. 리튬의 폭발성, 특히 리튬이라는 게 이제 물에만 닿아도 반응이 일어나서 리튬 금속의 특이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리튬을 빼고 다른 걸 쓰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배터리라는 게 결국 전이차로 이제 이 전기를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뭐 1.5V 전지 뭐 건전지 하면은 그게 뭐냐면 양극과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차이가 전이차가 1.5만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이차라는 거는 이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가 발생해야 전자의 흐름 즉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양극과 음극의 차이가 클수록 에너지가 커질 거고 그래야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폭포를 떠올려 보면 되는데 폭포가 이제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는 위치가 더 높을수록
그죠? 아, 그쵸. 더 이제 높이 있는 폭포일수록 물이 더 강하게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 그거 밑에 막- 이제 참선하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프겠죠. 네네. 그렇겠죠. 네. 배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리튬을 포기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리튬이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그런 전이차를 크게 하는 재료예요. 아. 그러니까 양극의 리튬 이온, 음극의 흑연 소재를 쓰는 이유입니다. 흑연과 리튬 이온 간에는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차이가 큰 거죠.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액체 전해질을 빼고 고체 전해질로 뭘 쓸 거냐 하는 이제 질문이 생겨요. 이제 리튬을 써야 되니까. 재료로서 크게 구분하면 이제 첫 번째로 고분자를 쓸 거냐, 아니면은 이제 금속 복합재를 쓸 거냐. 금속 복합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둘을 합친 거를 쓸 거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속 복합재를 산화물계냐, 황화물계냐인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2020년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이 네이처 저널에 이제 세계 최고 성능의 고체 전해질을 적용한 배터리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떠들썩했거든요. 이때 사용한 고체 전해질은 리튬과 인, 황, 염소, 원소가 섞인 아까 황화물계 복합재인 거예요. 이게 뭐 처음 시도를 한 건가요, 이때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쪽은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황화물계 이제 그 전해질을 더 성능이 좋게 이제 합성을 한 거죠. 이런 고체 전해질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일단 안정성이 확보가 돼요. 왜냐하면은 리튬이 반응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이 없어서 그런 건데 리튬이 불씨 같은 거라면 전해질은 사실은 탈 것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전해질이 아까 고체 전해질로 바뀌면서 이제 탈 게 없으니까 리튬이 위험하다 하더라도 이제 안전해진 거죠. 이제 폭발 위험에서 조금 안전장치가 생긴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뭐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도 전고체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고체의 특성을 가진 재료를 썼을 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은 배터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배터리가 실용성이 또 있으려면은 좀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는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 전고체 배터리 이제 안전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 배터리를 쓰려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 밀도인데 그 에너지 밀도는 무게나 부피 대비 에너지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무게가 100g이었는데 무게를 줄여서 50g이 됐다면 에너지 밀도는 2배 좋아지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걸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리튬과의 반응성이 줄어들었고 얇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이제 부피나 무게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전고체 배터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음극 소재가 리튬을 사용하는 합금으로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극의 동일 면적 대비 두께가 줄어들 수가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현재 사용하는 리튬 이온 2차 전지는 음극의 흑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이 부분을 리튬, 인, 니켈 등이 이제 합금된 산화물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야 고체 전해질과 잘 어울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는 점점 음극과 전해질이 차지하고 있던 부피 혹은 무게를 줄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에너지 효율인데 무게가 줄어들면 그만큼 차에 이제 더 많은 배터리를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 뭐 오랜 시간 이제 주행이 좀 가능해지겠죠.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부피나 무게를 더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양극과 음극이 서로 밀접하게 만나게 되면은 이제 쇼트라고 해가지고 그쵸. 그죠? 그게 일어나잖아요. 빠바박 해가지고 화재가 날 수도 있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유격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액체 전해질이 또 그만큼 들어가 있어야 또 그런 성능을 낼 수가 있었고. 좀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네. 그 안에 이제 분리막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이 성능 자체가 이제 그런 폭발 위험성, 그다음에 쇼트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줄여주는 거죠.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그래서 액체 전해질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던 비중에서 이제 많이 줄여도 그 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염려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주니까 네네. 에너지 밀도는 올라가겠군요. 맞아요. 네. 그야말로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식으로. 배터리를 만들 건데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네. 사실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 처음 봤는데 그렇다는 이유 자체,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상용화되지는 않은 거고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 한계도 어려움이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전고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우리 어떻게 이걸 또 극복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액체 전해질은 리튬 이온이 액체라는 아주 자유로운 바다에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네. 뭐 어디든 자유롭게 막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도 가고 음극에서 다시 이제 양극으로도 가는 건데 이제 고체 그 전해질은 쉽게 말해서 이제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바위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바위가 장애물이 되니까 이 리튬 이온들이 그 바위 사이를 지나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다닐 수 있는 길이 줄어들었고, 쉽지 않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리튬 이온이 다닐 수 있는 숫자도, 그런 양도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길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또 그 길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리튬 이온이 다니는 길을 이제 계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계면이 많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하게 많으면 또 계면에서 오는 저항이 높아져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무기물 재료를 이제 사용하면서 고체 전해질을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쵸. 그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온 전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온 전도도는 이제 그야말로 이온의 이제 전도도인데 이온이 얼마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사용했던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도 기본적으로 이온 전도도가 높은 재료였었습니다. 연구사님 그러면은 이온 전도도만 높으면 되는 건가요? 사실상 아까도 제가 고체와 액체에 대한 어떤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전에는 이제 액체를 썼기 때문에 액체 장점이라는 게 이제 밀착력이 좋잖아요.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 잘 스며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고체라는 거는 그거에 비하면 아까 제가 계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극과 이 전해질 사이의 계면에 접착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표면이 매끈한 고체라고 하더라도 사실 울퉁불퉁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밀착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밀착력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또 기술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개발해야 할 이런 차세대 이제 전고체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이온 전도도 살펴봐야 되고 아까 뭐 밀착력 이런 것도 필요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은 좀 쉽게 했지만 네네. 쉽지가 않아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성공한다면은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일본 앞서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도 2025년 이후 30년 안에 이 기술이 개발된다면 네. 아마 배터리 시장이 이제 완전하게 바뀔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또 획기적인 그 배터리 시장에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연구사님이 앞서서 이제 고체 전해질이 두 가지 종류 황화물계, 산화물계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소재라는 게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 사실 아까 뭐 여러 가지 조합한 황화물계 이제 고체 전해질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진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조합할 수 있으니까 진짜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또 소재 연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지금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 저도 네. 이제 나름 이제 10여 년간 이제 상업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먼저 이 차세대 배터리 중에 전고체 배터리 말고 이제 리튬 금속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그 리튬 금속 배터리는 이제 음극에 리튬 금속을 쓰게 되는데 흑연을 대신해서 이제 에너지 밀도도 높고 얇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궁극의 배터리라고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양극에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류의 이제 금속 산화물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되게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음극 쪽이 이제 연구가 좀 덜하다 보니까 이걸 개선하자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리튬 금속 배터리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 재밌는 현상이에요. 왜냐면 2019년에 이제 이 리튬 2차 전지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상을 3분이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요시노 교수님, 일본 분이신데 이분이 뭘 개발을 해서 노벨상을 받으셨냐면
음극에서 금속을 빼고 흑연을 써가지고 이제 2차 전지 효율을 확 올려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 얘기인즉슨 그 전에는 음극에 금속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금속 중에는 리튬 금속도 포함돼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 있었던 연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쓰는 배터리가 이제 개발돼 오다가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아까 이제 리튬 금속이라는 게 이제 폭발성이 워낙 강하니까 네네. 여러 가지 위험성, 안정성이 이제 떨어지고 그 당시 또 기술적으로 효율성이 좀 낮았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요시노 교수님이 이제 거기다 흑연을 이제 딱 대체하면서 효율이 이제 팍 올라간 거예요. 안정성도 네. 확보가 되고. 근데 지금 한 20여 년 흘러서 예, 지금 와서 다시. 다시 하는 거예요. 왜 네. 그러냐면은 그때보다는 이제 그거를 패키징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이제 배터리를 패키징하는 이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좋아지면서 네네. 리튬 금속을 쓸만한 시대가 온 거예요. 아, 근데 막상 이제 리튬 금속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하면은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배터리에 가지고 있는 그 성능 중에서 이제 전이차라는 거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금속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음극에다가 만약에 리튬 금속을 쓸 수만 있다면 정말로 가장 효율이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뭐 소재 개발 뭐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좋은 것들만 계속 끌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지가 않아요. 아, 필요하다면 뭐든지 바꿨을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 썼던 것이라고 해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끌고 와가지고 다시 재조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재 개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또 그다음에 계속 시험 테스트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인 실험을 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 소재 연구에서는 그런 게 힘들지만 결국 그거를 해야지 네네. 소재 연구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되겠군요. 페로브스카이트도 사실은 누가 그 광물이 이렇게 태양전지 좋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그렇죠. 그것도 과거에 발견한 네, 게 이제 다시 부각이 1900년대 된 초에 거잖아요. 있었는데 이미. 네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흔히 이제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재 네네. 부품 장비 분야인데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소재 분야에서 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가끔 어떤 한계라고 해야 될까?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끔 느낄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면 이제 과학과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한 거잖아요. 근데 외국은 사실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어요. 우리는 아까 그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도 사실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들이 발견하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서 막 응용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긴 했지만 우리가 그런 뭐 글이나 어떤 뭐 도식화되어 있는 연구된 어떤 결과물들을 계속 축적되어 온 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가져왔지 네네네. 우리가 예전부터 그렇게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네. 하고 이제 기술을 축적해온 건 아니니까. 네네.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물론 그거를 너무 뭐 제가 이제 그걸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기술에다가 한다는 거를 수입하는데 조금 약간 급급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이 노하우 이런 것들이 쌓일 만한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예, 조금 더 우리가 좀 진득하게 이게 대단한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연구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은 연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뭐 공부를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기초를 닦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기초가 되는 뭐 이제 말씀하셨던 소재 부품 장비 그런 중요성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고 맞아요. 또 굉장히 훌륭한 연구자분들도 계속 양성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소부장도 조만간 뭐 세계적인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랑 그리고 앞서 또 리튬 금속 배터리까지 얘기도 해주셨는데 여기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를 또 흥미롭게 잘 풀어주신 전성윤 연구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